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시집 리뷰를 할 텐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다락방에 미친 언니들이라고 여성시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예따 책방이 작년 2018년 3월에 문을 열었어요. 책을 만들고 나서 책방 만들고 나서 책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또 이제 카페 본주로 안에 있으니까 공간도 또 한 10명 정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막 이래서 여성시는 이제 박희란 선생님이라고 바시클 대표님 모시고 이제 같이 우리 여성시 읽기 모임을 해봐요 해가지고 작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1주년을 돌파를 하면서 1주년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그동안 읽은 시집들 목록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왜 그동안 이렇게 내가 시집을 리뷰하는 거를 이렇게 소홀히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읽은 4월 1일 날 따끈따끈한 시집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좀 꼬박꼬박 잘 좋았던 시집이든 아니든 뭐 마음에 들었든 아니면 너무 힘들었던 뭐 이런 시집들도 하나하나 좀 꾸준히 성실하게 리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4월 1일에 읽은 시집은요, 짜잔, 황인숙 시인의 못다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라는 시집이고요. 이 시집은 읽으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 이렇게 보다 보니까 58년 개띠세요. 이제 지금 거의 2016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한 50대 후반쯤에, 근데 그 전에 한 10년 만에 또 이제 엮어낸 시집이라 그러니까 한 40대 후반에서 50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시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시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에 이제 접어드는데 내가 시를 쓴다면 이런 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쓰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지금도 저는 이제 나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간이 쌓아 올린 거잖아요. 시간과 경험들이 이제 만들어낸 어떤 경험치들이 만큼 이제 있는 상태일 텐데, 10년 후, 10여 년 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알고, 세상의 고통, 슬픔, 힘듦, 여러 다양한 그런 면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책들 좋아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자! 이런 어떤 삶의 의지, 에너지, 밝은 기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걸 이렇게 막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이래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라는 어떤 그런 삶의 자세와 생의 의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텍스트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시집을 읽으면서 내가 그걸 확실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이 시집 강추드리고 싶은 시집이에요. 일단 시인을 먼저 볼까요? 시인 박인숙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의 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가 당선되면서 시단에 데뷔했다. 시집으로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슬픔이 나를 깨운다. 우리는 철새처럼 만났다. 나의 침울한 소중한 이여, 자명한 산책, 리스본엔 야간 연차가 있다. 동서문학상과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뒤에는 뒤에 이제 시 해설을 해주신 문학평론가, 일단 아마 고대 교수신가 그러실 거예요. 조재룡 선생님의 글에서 이제 따온 글이 있는데, 황인숙의 시에서는 비유나 은유, 상징이 물러난 자리에 현실의 리듬을 부여하는 명랑이나, 명랑이라는 단어를 또 좋아하게 됐어요. 현실에 조금 젖어들게 하는 우수의 생생한 발화들이 들어찬다. 그 삶의 리듬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거리로, 그의 현실로, 그의 과거와 현재로, 그가 비워낸 저 공간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골목에서 다시 골목으로, 계단, 층계, 물에 젖은 저 포도 위로 흐른다. 그의 시는 가슴도 정신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삶이 뿜어내는 삶 속에서 숨쉬고 있는 우수와 명랑의 타자들이다 라고 시인을 소개하는 곳에 덧붙여 주셨고요. 뒤에는 이제 이 시인의 한 시 구절이 이렇게 쭉 저버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시인의 말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앞에 이제 이런 시인의 말이 있어요.
매사 내가 고마운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모르며 살아왔나 보다. 언제부턴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렇게 됐다. 인생 총량의 법칙? 그렇다면 앞으로는 시를 끝내주게 쓰는 날이 남은 거지. 이런 시인의 말이 있어요. 시 전반적인 느낌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이 시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막 이러저러한데, 그래, 이런 것만 남은 거야. 막 이렇게 약간 명랑한 의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들이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네, 몇 편 소개해 드릴게요. 황색 시간. 문득 고요히 빛과 어둠이 멈추는 황색 시간. 문득 텅 빈 산길 아래 집들과 골목. 행인 두엇도 말쑥한 그림자처럼. 막 저무는 날이 흔들어 깨운 듯 풍경이 선명히 돋아나네. 내 마음 기지개를 켜내. 까마득 먼 데서 돌아왔다네. 내 마음이 일렁이네. 이제 생계가 나를 부산스럽게 만들지라도, 그래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더라도 호시탐탐 석양에 신경 좀 쓰고 살으리란다. 이런 느낌들,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런 건데, 그래도 석양 정도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삶의 궤도라는 연작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시는 이런 거예요. 단풍잎 지는 숲길을 나도 모르게 한숨 들이쉬고 내쉬며 걸은 적 있어요. 넓고 넓은 코엑스 지하에서 친구를 세워둔 채 인파 헤치며 종종 걸음치기도 했죠. 어디 갔다 왔니? 묻는 친구에게 V자라도 그려 보이고 싶었던 그 기쁨. 어쩌다 낯선 아파트 단지에 떨어졌을 땐 미친 듯 헤매다 로또 파는 곳 하나 없는 망할 놈의 동네 저주하기도 했죠. 이 모두가 토요일 오후 8시를 앞둔 시계바늘 옆에 서 있었던 일. 그래요, 나는 로또 사는 여인네. 한 주라도 로또를 사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오. 로또는 나의 꿈, 로또는 나의 도락. 내 로또 사랑 변치 않으리. 그러나 동생 서랍 속 잡동사니 틈에 로또 한 장. 나는 무얼 찾으려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묵직한 서랍을 닫았어요. 그래요, 로또는 아주 사소한 거죠. 무심히 가볍게 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 동생, 한 회사에 20년 넘는 장기 군속자, 나랑 달라요. 학교 다닐 땐 개근생이었죠. 바람 한 번 안 피고, 아마도 헛꿈 안 꾸고 헛짓은 절대 안 해왔죠. 아마도. 동생 서랍 속에 로또 한 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왠지 참 착잡하네요. 그래요, 내 동생이라고 뭐 농담도 못하겠어요. 로또 얘기가 많아요. 시인과 로또는 굉장히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런 이제 발랄한 시도 있어요. 송년회라는 시집인데 나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이의 상대성이라고 해야 되나? 칠순 여인네가 환갑내기 여인네한테 말했다지. 환갑이면 머리 보도 예쁠 때야. 그 얘기를 들으며 50대 우리들 깔깔 웃었다. 나는 왜 항상 늙은 기분으로 살았을까? 40에도 그랬고 30에도 그랬다. 그게 내가 살아본 가장 많은 나이라서. 지금은 내가 살아갈 가장 적은 나이. 이런 생각, 노년의 몰약 아님 간명한 이치. 내 척추는 아주 곧고 생각 또한 그렇다. 아마도 앞으로 이러면서 끝나요. 늘 저는 한 26살 때 막 그 취직하기 전에 바로 왜 내가 할 일은 이토록 없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할 때 되게 그 나이가 무겁다라고 생각했었고, 40에 딱 들어오면서 뭔가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내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어떤 시간, 나이에 대한 어떤 관념들로 봤을 때 뭔가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나이인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 나이의 무게, 그 정도 나이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정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 어떤 나이가 주는 중압감이 좀 많이 늘려서 나이가 되게 무겁다, 너무 늙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것 나이라는 것도 늘 상대적인 거여서 그걸 이렇게 지내본
살아낸 사람들의 한테 보이는 또 그 나이는 좋을 때야. 예순에도 그 나이에는 머리 봐도 예쁠 때야 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나이의 상대성. 내 나이는 나만 사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이라는 것들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시각들을 통해서 그 나이라는 것들이 주는 것들, 의미들, 가치들, 어쩌면 젊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들이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명랑하게 읽었던 시인 것 같아요. 이런 가벼운 시도 있어요. 운명의 힘. 제목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상대의 성향경, 확률을 숙고해서 가위를 낼지 바위를 낼지 볼을 낼지 결정하는 승부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요거 내래 가랑 맞춰 외치다 보면 얼결에 내게 된다. 흥겨워라 운명의 힘. 뭐 이런 시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시인의 시선, 이 시인이 이제 일상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동물들, 길거리의 것에 사는 존재들에 대한 시선들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로드킬이라고 하는 길 가다 보면 막 비둘기 사체를 발견할 때도 있고, 막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들어오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차가 밟고 지나간 흔적들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이따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막 사유를 해요. 그러면서 캣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길고양이들한테 이제 밥을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고양이에 대한 이제 스스로 이제 키우기도 하고 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길고양이들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잖아요. 막 여기저기 오줌 싸고 그 오줌에서 또 엄청나게 진톡하기도 하고, 뭐 고양이 울음소리가 너무 재수없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고양이를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의 모습, 혹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남자를 유혹하는 어떤 길거리 소녀, 거리의 소녀 이야기들도 나오고, 노숙인들에 대한 그런 시선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길거리에 자기의 어떤 집, 안식처를 갖지 못한 그런 존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 감정, 그냥 그 상황들을 그냥 묘사해내고 있어서 막 그렇진 않은데, 읽고 나면 그 장면, 막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인간은 왜 이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그런 시들도 또 여러 편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되게 마음 아픈 시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지하실이라는 시예요. 식탁 한가운데 포도와 멜론과 복숭아가 담긴 커다란 과일 바구니, 당신의 아내는 접시들과 은수저와 이태리째 냅킨을 의자 수대로 세팅하고 있다. 전자레인지 위 압력솥에서 갈비찜이 푹 익어가고, 당신은 거실을 둘러본다. 가죽 소파는 부드럽게 잘 닦여있고, 꽃에서 꽃으로 나비가 날아다니는 초대형 벽면 TV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태교나 명상에 좋을 음악이 은은하게. 당신은 진열장 앞에 멈춰선다. 양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해외에 다녀올 때마다 면세점에서 산 양주들, 선물 받은 양주들, 한 병도 뚜껑을 따지 않았지. 당신은 뿌듯한 표정이다. 거실과 주방과 침실과 욕실과 개조한 베란다. 모든 게 반듯하고 반짝반짝하다. 사돈들 가족들이 이제 곧 방문할 당신의 집. 11층 저 아래 지하실에는 털가죽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바스라지고 뼈들이 흩어져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지. 겨울을 나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수십 마리 고양이들을. 지난 겨울 당신이 주동이 돼 지하실 문을 잠갔다. 고양이들이 굶어 죽으라고. 바깥에 나간 생이별을 한 어미 고양이들이 그 안에 든 새끼 고양이들과 좁은 창살 사이에 두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당신들은 흡족해하며 들었다. 당신들이 사는 곳은 신축 주상 복합 아파트도 아니다. 머지않아 허물릴 오래된 아파트다. 당신들은 가본 일도 없었던 그 컴컴한 지하실을 봉해버렸다.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74동 지하실. 고물거리던 작은 털복숭이들이 사체가 돼 뒹군다. 당신들 영혼의 지하실. 그 위에서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사돈이 될 가족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시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명랑한 어떤 생애의지를 그래도
그런 느낌을 주는 시들이 쭉 나와 있어서 참 가슴이 찔찔해요. 이 시인의 시선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 한 편이 겨울밤이라는 또 시가 있더라고요. 뺨에 쩍쩍 들러붙는 사푼의 채찍질, 걸음을 재촉하네. 내 고양이들은 예지에서 뒹굴고 보일러는 자주 기척을 내겠지. 따끈따끈 바닥이 달궈진 방이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 달의 고드름 아래 뱃속까지 얼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길의 사람들, 길의 고양이들. 밖에 두고 문을 닫네. 우리 또 일상에서 종종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밖에 이제 길고양이들을 보다 보면 이제 막 씻지도 못해서 막 털들이 막 되게 더럽고 배고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싸워서 이제 다친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애들을 보면서 이제 집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시선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시인은 고스란히 글로 담아내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따끔따끔했어요. 마지막은 좀 발랄한 시로 마무리해볼까요? 영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영원? 끝없는 시간? 무한한 시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영원, 여자 목소리다. 차갑지 않은 목소리다. 영원입니다.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내 가슴에 토할 것 같은 맹놀이를 일으킨다. 영원입니다. 10분 뒤에도, 30분 뒤에도, 1시간 뒤에도, 2시간 뒤에도, 하루, 이틀, 사흘 뒤에도 또박또박 들려주는 영원입니다. 귀에 익지만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어쩌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닐지도. 보유하고 계신 통장의 잔액은 영원일 듯. 영혼을 앗아가는 영원이라네. 이게 되게 상황은 되게 웃긴 상황인데, 그 영원, 통장 잔액이 바닥났을 때 그 ATM기에서 그 들려오는 그 여성 안내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느껴지는 가슴 철렁하면서도, 근데 이걸 영원이라는 10원, 100원 이런 느낌으로 딱 영원 막 이렇게 해갖고 쓸 수 있는 그 느낌이 되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비참할 수도 있고 비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른 어떤 반전의 언어라고 해야 되나? 긍정의 언어? 조재룡 문학 명랑, 우수와 명랑 사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오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밝은 기운, 그럼에도 밝은 기운들이 느껴지는 시여서 굉장히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무겁지 않고, 이런 시라면 나의 시선들,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고스란히 느끼는 것, 감정들이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시 같아서 되게 좋아하게 된 시고 시인이에요. 다른 책들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안녕.